네, 평화공감 시간입니다. 미중관계, 중미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 모셨는데요.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주목할 만한 책을 쓰신 분이죠. 김희교 광운대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미중관계, 중미관계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우의 타이완 방문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대만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니까 이게 굉장히 처음입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그 일종의 무력 시위인데 네.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냥 네. 무력 시위 정도에서 멈추는 거지 구체적인 군사 행동으로 나갈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막연한 기대를 해보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도 아직까지는 군사적인 충돌로 나가고자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하나의 카드를 보여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카드라고 하면 지금까지 미중 관계를 이끌어오던 미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에 지금까지 이끌어오던 중국이 견제오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홍콩을 포함해서 신장 시장 지역이 중국의 영토이다라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는 조건하에 수교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분업 체계, 즉 미국과 중국이 상호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거였고 네. 세 번째는 군사적으로는 그 이전의 냉전의 적대적 진영 체제를 해소하고 서로의 소위 합의된 경계선을 지키자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은 미국이 조금씩 중국은 살라미 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살라미 소세지를 네. 한 조각 끊어 잘라서 먹듯이 조금씩 이 세 가지 원칙을 미국이 파괴를 해왔고 지금 이 펠로시의 방문은 그 마지막 조각처럼 보인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게 강하게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미국과의 사이를 보면 아직은 중국이 약자인 거죠. 그래서 전체 국력은 당연히 아직은 전체 GDP를 보면은 미국은 세계 GDP의 25%, 네. 중국은 16%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요. 정체적인 군사력을 봐도 당연히 중국이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이란 표현을 쓰는 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일종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맞는 겁니까? 상당히 느끼고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중국 봉쇄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왔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에 요구하는 치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과 무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쿼드도 마찬가지죠.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적대적 진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국가 존립의 위기를 느끼죠. 특히 대만은 자국의 영토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 또는 공포 나아가서 이것의 내용이 뭔가가 궁금한데 이를테면 옛날 소련처럼 중국이 해체될 거다 이런 공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단순히 영토 문제입니까? 영토 문제를 넘어서 어떤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부담, 불안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런 게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과 같이 미국의 외압에 있어서 외압에 의해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만이나 홍콩, 신장 시장 지방이 그 첫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놓고 동남쪽하고 서북쪽부터 살라미 이렇게 하나하나 쳐나가는 작전을 할 거다. 그게 실체하는 위험이다라고 중국 당국은 보는 거군요. 예, 그걸 직접적으로 증명한 것이 이제 펠로시가 전쟁의 충돌까지도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한 것을 하나의 증거라고 믿는 거죠.
타이완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타이완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다르게 미국이 방문해 준 것을 고맙게 여기고 자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자국의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 될 거라고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만이 100% 중국을 미국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 이전에 타이완에는 섞여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만에게는 가장 나쁜 결과가 나온 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과 수출의 50%, 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무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완 사람들 입장에서도 하여튼 낸시 펠로시가 뭐 미정부의 뭐 미국의 네. 뭐 세 번째 요인이다. 뭐 그래서 타이완을 방문한 건 반가웠을지 모르지만 지금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타이완 안에서의 여론도 좀 변화가 있겠네요. 긴장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참 타이완의 딜레마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타이완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또 다른 외세인 미국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이건 이렇게 해서는 저는 궁극적으로 타이완이 자치나 민주화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냥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홍콩도 반환 이후에 뭐 민주 탄압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을 하기도 했잖아요. 언론 자유라든지 정치적 자유. 타이완도 애써 타이완 시민들이 만들어낸 자유가 좀 축소되거나 또는 뭐 침해되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요? 그게 이제 홍콩과 대만의 딜레마인데요. 그 딜레마에 미국을 끌어들이면 민주주의가 확산될 것 같지만 홍콩에서 보듯이 오히려 미국은 적절한 수준만 개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홍콩은 결국은 지금은 훨씬 더 중국의 일국 체제에 편입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단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오히려 중국의 홍콩이 독립할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 혹은 또 걱정을 더 불러일으켜서 좀 더 강하게 양제를 포기하고 일국 쪽으로 나아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지금 홍콩이나 대만의 공통된 딜레마입니다. 국제사회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 미국이 홍콩이나 타이완 사람들의 민주주의나 인권 또는 뭐 자유를 지켜주지는 않는다. 이게 아마 냉정한 평가겠군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대만과 홍콩을 중국의 하나의 중국의 영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이번에 바이든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했거든요.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상상된 민주주의와 실제 구현될 수 있는 민주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게 지금 동아시아 각국의 큰 딜레마인 셈입니다. 딜레마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딜레마 상황이어서 절로 나오는데요. 우리도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는 중국, 미국,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라고 봐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텐데요. 지금 우리 그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고 있죠. 지금 중국을 방문한 상황인데 한국 외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 언론들의 분위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론의 분위기는 치포가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시스템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불공정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미국과 무역 거래를 더 많이 하는 것까지는 맞는 이야기인데 무역 거래를 하면 중국과 무역 거래를 더 이상 하지 말라. 반도체 더 이상 팔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예전 같았다면
우리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지만 지금 우리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는 예.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된 거죠. 이미.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잘 모르고 오해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 이제 그런 논리를 지금 보면 일단 가입하고 중국을 설득해라.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논리들이 주류의 논리인데 네. 중국을 설득하는 수 있다면 미국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할까? 그 기본 원칙은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의 국익이 이롭다면 예스를 하고 이롭지 않다면 노라고 해야 됩니다. 박정희 외교부 장관도 중국에 가서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면 노라고 해야 되고요. 미국이 치포를 놓고 예를 들어서 중국과 디커플링 해라거나 중국과 반도체 거래를 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하면 그건 당연히 노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와 같은 기업들이 선택의 폭을 훨씬 정부가 나서서 넓혀 놔 주어야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국제 질서, 엄연한 국제 질서 상황에서 한국도 자기 이익에 정직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아닌 경우는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은 어떻습니까? 참 아직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미국과 소위 가치 동맹, 기술 동맹으로 가겠다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표방을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펠로시를 안 만난 것도 자의였는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좀 더 국익의 관점에 서서 고려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지금 그 외교의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두 개의 전쟁이 벌어져 있고 우리가 그 당사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교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외교 중요하다. 초당적 지지가 중요하다. 네, 지금까지 김희교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